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신탁사 한 곳이 흔들리면서 부동산 PF 시장 붕괴의 촉매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신탁사의 경영 개선 명령, 사실상 매각 명령을 내리고 진화에 나선 상황인데요. 일단 당장 큰 타격은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워낙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무너진 이 신탁사는 국내에서 한 7위 정도 하는 무궁화 신탁이라는 곳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신탁사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그 중요성이 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좀 그런데, 만약 이 문제가 계속 연쇄적으로 다른 신탁사로 이렇게 번지게 되면 그 파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부동산 신탁, 무궁화 신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신탁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던 건지, 왜 무궁화 신탁이 무너지게 됐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번 무궁화 신탁사의 위기가 다른 신탁사들에게 번질 위험은 없는지, 다른 곳은 괜찮은 건지를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많은 신탁사들이 현재 재판에 가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또 상황들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사는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고객 자산을 신탁받아서 관리 운용하고 돈을 버는 곳입니다. 고객이 부동산을 맡기면 부동산 신탁인 건데요. 이 부동산 신탁사 사업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종류를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그 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책임 준공형 위주로 살펴볼 텐데, 이 책임 준공형 사업은 단어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탁사가 뭔가를 책임지고 준공하겠다는 이 약속을 한 일종의 보증 상품입니다. 부동산 사업의 주체는 다양하지만 크게 사업을 계획하고 총괄하고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는 시행사와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건설사,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들은 규모가 좀 작다 보니 금융기관 사실상 이 자금을 돈을 빌려줄 때 시행사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시공사를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당연히 시공사, 건설사는 시행사가 못 갚으면 우리가 갚겠다 이렇게 하면 확약을 해주면서 그 자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또 시공사도 시공사 나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땡땡 건설, 대기업 같은 일군 건설사는 이 정도만 해도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도급 순위가 30위, 50위 이렇게 밖을 벗어나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확약을 해줘도 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신탁사들이 일종의 보증을 서줍니다. 시행사가 못 갚고 시공사가 못 갚으면 우리가 다른 시공사를 구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면서 이 신탁사가 확약을 해주는 건데, 이게 바로 책임 준공형 사업, 책준형 사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책준형은 이 법적으로 시행사가 신탁사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행사는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신탁사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거나 방금 말한 이 진짜 시행사가 빌려온 자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흥청망청 이 프로젝트에 쓰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하거나 이런 업무를 합니다. 책준형 사업을 보면 구조상 이 안전벽이 시공사, 신탁사 이렇게 이중으로 쳐져 있는 거다 보니까 시행사들은 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신탁사 입장에서도 건물만 잘 올라가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상황이라 신탁사들은 이 책준 사업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쏠쏠하게 이윤을 남길 수 있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부동산 업황 자체가 꺾이면서 지금 문제가 터진 건데요. 특히나 신탁사들이 지금 책준을 하고 있는 곳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주로 해왔던지라 지금 업황 타격을 훨씬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책준 역시 사업이 지방에 많이 몰려 있겠죠.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해야 된다는 건 시행사, 시공사들이 다 퍼졌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탁사도 무너져 내린다? 이러면 이와 관련된 화도급 업체, 금융기관 등등으로부터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은 게 이번에 무궁화 신탁입니다. 무궁화 신탁은 다른 신탁사들보다 더 무리하게 책준형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책준형 사업이라는 이 비즈니스가 생긴 게 얼마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무궁화 신탁은 후발주자였다고 하는데요. 업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한 2019년, 2020년부터
무궁화 신탁이 좀 본격적으로 좀 손을 벌렸다고 하는데, 이미 이때 점유율을 높이려고 무리한 사업장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이 위험도가 높은 이 사업에 뛰어든 거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이 부동산 시장이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리스크한 사업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무궁화 신탁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궁화 신탁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적정 시정 조치로 이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적정 시기 조치를 받은 건 NCR이라는 지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NCR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이 실제로 운용 가능한 순자본을 리스크가 있는 위험 자산으로 나눠서 그 값을 구합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라는 건데, 공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험의 자산액이 늘어나거나 분자에 있는 영업용 순자본, 그러니까 순자본이 감소하면 이 수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NCR에도 마지노선이 있는데요. 신탁사는 이 비율을 법적으로 150%를 유지합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진짜 최저 마지노선이지, 우량하면 1000% 정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량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150%를 미달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렇게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120에서 150 사이는 이 권고 조치, 100 이상에서 120 미만은 요구 조치, 100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 명령 조치를 받는데요. 이번에 무궁화 신탁은 69%, 최종적으로 NCR 69%를 받으면서 가장 수위가 센 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무궁화 신탁처럼 명령 조치를 받으면 증자를 해서,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거나 돈을 넣어서 자본을 확충하거나 합병, 금융지자 자회사로부터 편입이 되는 등의 이런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무궁화 신탁은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제3자 인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궁화 신탁이 평가한 NCR과 금감원이 평가한 NCR의 수치가 너무나도 크게 달랐다는 점인데요. 무궁화 신탁은 자신들이 이제 금감원한테 이 NCR을 보고하기를 125%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받아들여졌다면 조치 중에 가장 약한 권고 조치를 받았을 건데, 금감원이 다시 검사를 해본 결과 69%로 이게 아까 125%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10% 20%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 차이가 거의 50% 넘게 차이가 난 건데요. 이 부분이 이상해서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금감원 측에 좀 물어보니, 무궁화 신탁이 이 영업용 순자산을 과대 계상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CR은 이 분자가 영업용 순자산, 분모가 총 위험액이니까 이 영업용 순자산이 높거나 총 위험액이 낮으면 NCR 전체 수치가 낮아지는데, 즉 무궁화 신탁은 이 영업용 순자산, 이 분자를 좀 높게 잡으면서 NCR이 좀 커졌다라는 거죠. 분자가 되는 영업용 순자산은 쉽게 말해서 총 자산에서 이 결손액이라든지 회수하지 못한 자산 등등을 차감해서 구하는데요. 이 마이너스, 이 차감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적게 계산을 하면서 이 영업용 순자산을 높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감 항목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되는 게 있고, 주관점 판단에 따라서 넣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좀 물어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분양률이 40%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이건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냥 차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요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진행률이 당초보다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도 차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현저하게, 이 현저히라는 이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 공사 진행률이 계획보다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미뤄졌다고 판단을 하면 이 현저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NCR을 좀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은 이 신탁사 입장에서는 이 진행률이 한 3개월이 더 져도 현저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소 주관적인 판단 요소들과 항목들이 꽤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났다는 건데요. 다만 이게 고의적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분식 회계를 한 것과 비슷한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금감원 측은 이번에 무궁화 신탁사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과대 계상을 했는지 이렇게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해서 이건 좀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다른 신탁사들은 어떤지 볼 텐데 지금 이 NCR을 봤으니까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신탁사가 총 14개인데요. 올해 1분기부터 NCR 비율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무궁화 신탁부터 보면 지난 1분기부터 꾸준히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385, 306, 125 이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금감원이 다시 뜯어보니 69%로 나온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우리자산신탁이나 뭐 KB자산신탁 같은 경우에는 분기 이렇게 크게 늘었는데 이거는 이 신탁사들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모회사, 예를 들어 KB 부동산 신탁은 이제 KB금융지주가 모회사인데 이 모회사가 증자로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자본을 확충해주면서 이 수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른 곳도 좀 보면 1위 업계인 한국토지신탁도 감소하는 추세이고 코람코도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또 신한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제 877 에서 3분기 204%로 크게 감소를 했죠. 교보자산신탁, 대신 뭐 등도 크게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무궁화 신탁사의 사례를 보셨듯이 이 수치를 이제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궁화 신탁처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이 신탁사들이 손실 처리를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과거에 이 저축은행 뭐 사태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저축은행이 이런 식으로 재무 건전성을 좀 좋게 보이게 한 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궁화 신탁뿐만 아니라 다른 신탁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조금 여유있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좀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시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정부에서는 이 손해배상액을 NCR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제 규제를 좀 할 예정인데 만약 이 항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포함된다면 당연히 NCR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액 부분은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에 따라 무궁화 신탁처럼 또 시정 조치를 받는 신탁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신탁사들의 경영 가늠자 역할을 하는 또 하나는 신탁 개정대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개정대는 신탁사가 자기 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에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업계에선 신탁사가 돈을 싸준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시행사가 돈을 못 갚으면 시공사가 돈을 못 갚으면 신탁사가 나서는 건데 신탁사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공사를 마치겠다고 확약을 한 상황이니까 자기 돈을 활용을 해서 사업장에 싸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3분기까지 14개 신탁사들의 신탁 개정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도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2022년, 2023년 올해 3분기까지 이렇게 신탁 개정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 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신탁 개정대가 늘어난 곳은 14개의 신탁사 중 그러니까 한국토지신탁, 코람코를 제외한 12곳이었습니다. 이 두 곳만 빼고는 2023년에 비해서 이 신탁 개정대가 다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규모도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궁화 신탁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 늘어났고요. 가장 가파르게 뛴 건 신한자산신탁으로 그 규모가 2,095억 원에서 5,666원 그러니까 3,600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170% 급증한 수치고요. 우리 자산신탁 역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년 전에는 신탁 개정대가 15억 원에 불과했던 대신 자산신탁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847억 원으로 거의 100배 훨씬 넘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탁 개정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퍼져버린 시공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낮아빠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위기가 신탁사들한테도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의 리스크 내관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신탁사와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두고 지금 여러 재판들이 잡혀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지급보증이 금지되어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책준형 사업 자체가 시공사가 준공을 못하면
신탁사가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계약을 맺는 거라 일종의 좀 지급보증의 성격이 있어서 이 책준 상품이 생겼던 한 약 10년 전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측에서는 신탁업자의 최근 준공 확약은 채무이고 지급보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일단락이 됐고,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건설 시장이 살아나면서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요. 이렇게 물어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대주단,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곳에서 야 신탁사 지금 시행사 시공사가 다 자빠졌으니까 너가 손해배상해, 이 계약서에 따라서 손해배상해야 된다니까 손해배상해, 이자 포함해서 원금까지 대출 원리금 다 갚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신탁사 측에서는 야 우리는 법적으로 지급 보증을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채무를 떠안을 필요가 없는데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건 시공사가 공사가 밀렸을 때 이 발생하는 연체이자 정도이지 대출 원금이나 이자 자체는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요구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 아, 못 갚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자체가 책임지고 준공을 해준다는 상품이라 조금 신탁사의 좀 주장이 억지인 것 같긴 한데 애매모호한 지점도 사실 좀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그 계약서를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일반적으로 신탁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대주단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시행사, 시공사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신탁사가 이를 포함한 전부를 보상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이렇게 빼도 박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했지만 신탁사는 법적으로 지급 보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사 입장에서도 계약서 기준으로 봤을 땐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책준형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와 관련된 판례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재판부가 손해배상 범위를 대주단의 주장대로 대출 원리금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연체이자 정도로 손해배상 범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신탁사들의 리스크도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가 내놓은 신탁사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일부 사업장의 대출 원리금 규모가 수백억 원대라서 평균 4천억 원 수준인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 규모 대비 과중하다, 만약 법원 대주단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재무 안정성과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이 신탁사들의 주장을 인용해준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엔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신탁사가 돈을 안 갚으면 당연히 건설사는 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선언하게 되고, 그러면 이 하도급 업체 또 난리가 나게 됩니다. 또 제때 돈을 못 받는 대주단,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주단 입장에서도 돈이 막히는 돈맥 경화가 오는 거라서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신탁사의 위기가 다른 곳으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신탁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취재 뒷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1, 2위 신탁사들은 올해 들어서 아예 거의 책준 사업을 안 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다른 이제 부동산 신탁 사업도 올스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신탁사가 아무래도 신용이 중요한 금융기관이다 보니 어떻게든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이제 괜찮게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막 대표들이 막 신평사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신용등급이 나오면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신용등급이 안 좋냐,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좀 문제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딜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신평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거라서 얄짤없이 지금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고서들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하향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의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신탁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